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윤석열의 역대급 망언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영문으로 최초 나왔기 때문에 언론사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원문을 해석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에서 공식 해명이 나왔는데 늘 그렇듯 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국어 인터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해당 문장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 바로 뒤에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것이 상식적이다. 게다가 바로 직전 문단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든 현안 문제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한 바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또다시 핏대를 세웠다. 심지어는 일본을 대변하냐,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냐는 황당한 비약을 통해서 질 나쁜 선동까지 이어갔다.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을 가지고 민주당은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다. 자, 국힘 해명의 핵심은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윤석열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정확하고 전후 문장까지 있는 것에 국힘 해명대로 일본이 라는 주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결단이죠? 일본의 결단이 되는 거죠. 설득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한국민의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일본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이 결단하는 데 있어서 나는 충분히 했다고 윤석열이 말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민의 요구는 일본이 받을 수 없어. 모든 키는 일본이 쥐고 있어. 난 거기서 그걸 도왔어. 나 잘했어. 이 소리예요. 이게 한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러니 일본 대변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국힘은 일본이라는 주어를 넣으면서 이건 한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야, 상식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이런 해명을 내놓았던 겁니다. 자,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민족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관이 맞습니다. 전후 맥락상 그게 맞아요. 윤석열은 이 발언 전에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자신이 이룬 성과,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맥락상 주어는 일본이 아니라 윤석열이었던 거죠.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국민 또는 일본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 워싱턴 포스트의 원문을 보면 I can acc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오역입니까? 쥐들이 오역을 해놓고 오역을 했다고 또 난리면이야. 자, 정리하자면 주어를 일본으로 해도 정신 나간 소리고 주어를 윤석열로 해도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 와중에 직접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도 주어가 윤석열이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오역이고 선동이고 비약이라는 겁니까? 이것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열린 고발사주 재판에서 최강욱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최강욱 다운 증언으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상남자의 증언이었다. 자, 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저는 잘 아는 사이고 친문도 있다. 누군가의 처가를 보호하겠다고 저에 대한 고발 내용을 어거지로 구성할 사람이 아니다. 당시 직책 때문에
공직자로서 그 사람 윤석열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손 검사가 맡고 있었던 수사정보정책과는 대검에 있었고 정책과는 검찰총장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 자, 이렇게 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의 진짜 범인을 윤석열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현재 이 고발사주 재판은 좀 개판으로 돌아가고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자,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최초 건네받아서 국힘당 내부에 전달했던 김웅 국힘의원은 검찰의 증거 조작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검의 감찰부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비비사실 없음이라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넘겼던 사람은 바로 한동훈이었다는 사실이 공수처로부터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범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손준성이라는 꼭두각시 하나 남았는데 그 손준성도 검찰이 감찰 결과 선공개로 구출작전에 들어간 모양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강욱 의원은 지금 꼭두각시 하나 잡고 뭐 하는 거냐? 그걸 움직인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그렇게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최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준성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니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 왜냐고 하니 복수의 후배들이 다 밝힐 수는 없고 얼마나 괴롭겠느냐며 혼자서 삭히며 다니다 보니 그런 것 같다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고 좋아하던 후배를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싫다. 고발 사주에 연루된 후배들이 오가며 저를 마주칠 때마다 불안해하는 모습이 제가 알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안타깝다. 자, 참 의리가 있네요.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에서 국힘으로 건네진 고발장과 국힘에서 검찰로 접수된 고발장이 글자 몇 자만 다르고 똑같다. 심지어는 그 고발장에 적힌 내 주민번호가 틀렸는데 그 틀린 주민번호조차도 똑같았다. 또한 고발장에 적힌 뭐뭐한 바 등의 표현은 검찰 내부 표기 방침과 정확히 맞아서 검찰 내부 인사들이 검찰에서 쓴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자 검사들이 쓰는 것도 어법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나왔고 최강욱 의원은 재차 뭐뭐한 바는 법률가가 쓰는 표현이다. 일반인은 쓰지도 않는다.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청 내에서 선배들이 많이 가르친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공조직이 사적인 일에 동원돼서 선거에 개입하려 한 끔찍한 일인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재판이 축소돼 진행되고 있다. 자, 이 고발사주 사건에서 최강욱 의원은 고발을 당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인 손준성을 보호하면서 더 높은 곳을 가리켰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최강욱 의원의 성품, 의리, 그릇, 기계 등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고발사주 재판은 좀 엉망으로 돌아가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선고 결과는 손준성에게 벌금 또는 집유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판결문입니다.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났던 진실들, 오늘의 최강욱 의원의 증언 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법꾸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발사주 재판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